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의 원인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요? 1차 대전 이후로 1923년부터 29년 주가 대폭락이 있기까지 미국은 전례 없는 대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호황기간 이면에는 문제도 계속 커지고 있었는데요.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의 각국의 곡물 자급률이 높아지면서 미국산 곡물 수요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 트랙터 등 해서 자동화에 큰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농업 생산량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국제 밀 가격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투자 대비 수익을 내지 못한 많은 농민층이 부채로 무너지면서 농업 전체가 큰 타격을 받았었는데요. 농업뿐만 아니라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광업 쪽에서도 전쟁 때만큼의 수요가 없어서 똑같은 상황이었죠. 또한 대호황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부의 편중이 심각했는데요. 사실상 국민 1%가 부의 60%를 차지하면서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만 호황의 과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민층은 호황기 와중에서도 급격한 자동화에 밀려서 소득이 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반면에 기업들은 자동화로 수익이 크게 늘면서 기업 가치가 빠르게 올라가고 설비 투자 또한 더 늘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기업들의 주가는 계속 오르고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게 되면서 거품을 만들고 이후에 대폭락이 발생하면서 대공황의 시작을 알렸죠. 그런데 역사에서는 무게를 두고 언급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대공황의 가장 큰 피해자가 국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대공황을 더 가속화시키고 깊어지게 만드는 데 국민들 스스로 영향을 끼친 부분도 있습니다. 대공황이 오기 전 호황기에 자동화 설비가 확충되고 있을 당시 대중들은 기본적으로 자동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본인도 언제 실직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점점 소비를 줄이면서 돈을 비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도 공급이 과잉되는 와중에 기존 소비마저도 줄어드니까 침체를 앞당기는 역할도 있었죠. 그리고 중요한 대공황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갔던 대규모 뱅크런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기 예금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 망할 수도 있다는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은행이 망할까봐 모두가 예금 인출을 했는데 그 행동이 오히려 멀쩡한 은행까지도 파산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었는데요. 그로 인해 많은 은행들이 파산하면서 경제 시스템이 마비되고 대공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기도 했었죠. 물론 국민 개개인으로 보면 자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국민들을 하나로 뭉뚱거려서 하나의 경제 주체로 봤을 때는 스스로를 더 심한 경제 침체에 빠뜨리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비이성적 과열의 저자 로버트 실러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비합리적인 경제적 판단과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입소문 혹은 스토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하는데요. 예일대 교수 로버트 실러는 최근 집필한 베스트셀러 내러티브 경제학에서 세계 경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합리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떤 입소문이나 스토리가 자리 잡아서 경제 주체들이 이성적이지 못한 경제 활동들을 반복하게 만든다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체 경제 역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합리적으로 못 돌아간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그놈의 스토리가 뭐길래 실러 교수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처음 경제 공부를 하면 대부분이 고정경제학이라는 주류 경제학부터 접하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경제 이론이 이 주류 경제학에서 나온 경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은 항상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전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류 경제학에 따르면 사람들은 무언가 경제적인 선택을 할 때 항상 자신한테 가장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게 되고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을 내리게 된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각 경제 주체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모여서 다양한 경제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게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경제 현상들을 보면 사실은 앞에서 주류 경제학에서 말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비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걸 많이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항상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주류 경제학에 대항해서 행동 경제학이라는 분야가 나오게 된 건데요.
행동 경제학에서는 사실 인간은 주류 경제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항상 이성적이지 않아서 생각보다 비합리적인 선택을 많이 하면서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합리적인 이성보다는 순간적인 직관이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관여하게 된다는 주장인데요. 실제로 행동 경제학에서 설명하는 전망이론이라든지 처음에 본 가격이나 수치에 집착하게 되는 앵커링 효과,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된다는 확증 편향 같은 사례들이 많이 알려지고 또 경제학적인 개념으로도 많이 활용되게 되면서 행동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많은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죠. 주류 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비가 가성비 같은 걸 따르겠지만 사실 꼭 그렇지 않다는 게 행동 경제학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죠. 네. 행동 경제학에서 보면 사람들이 주류 경제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산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순간적인 직관이나 편향된 인식에 의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향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기존의 전통 경제학은 물론이고 행동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경제 현상을 많이 경험하게 됐는데요. 예를 들면 일전에 소개드렸던 게임스탑의 주가 폭등 사태도 그렇고 테슬라의 주가 과열 현상도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비트코인 열풍 이슈도 기존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과열인 걸 알고 거품인 걸 알면서도 과열을 계속 키우고 거품을 더 키우는데 돈을 투자하는 행동을 반복해서 보여주는데요. 이런 행동이 도저히 기존의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 결국 시장에서는 새로운 경제학 패러다임에 대해서 요구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러티브 경제학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해서 관심을 끌고 있어요. 내러티브 경제학이요? 내러티브가 뭐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러티브가 뭐냐? 그냥 아주 간단하게 보면 어떤 이슈에 대해서 대중들이 공유하고 있는 스토리텔링이나 이야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내러티브는 사실 그 얘기가 맞냐 틀리냐의 진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걸 믿으면 그게 내러티브로 형성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러티브라는 게 대중들이 생각하거나 믿고 있는 이야기 같은 거네요. 그렇죠. 앞에서 캔들피그님이 과거 대공황 시절에 있던 뱅크런 사태를 얘기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대중들의 생각은 은행이 망할 수도 있고 그럼 내가 저축한 돈도 다 잃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대중들의 생각이나 믿음이 사회 전반적으로 공유되는 현상을 여기서 말하는 내러티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내러티브는 경제적인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대중적인 내러티브가 커지게 되면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게 돼서 중요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러티브는 진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언제든지 대중적인 내러티브로 형성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형성된 내러티브의 영향을 받아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모여서 한 사회의 사회 문화적인 현상이라든지 경제적인 사건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 말을 앞에 대공황 이야기에 좀 대입을 해서 말해보면 대공황 때 뱅크런 사태도 은행이 망할 수도 있다는 내러티브에 대중들이 영향을 받아서 개인 각자가 예금을 모두 인출하는 의사결정을 했던 거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의사결정이 모여서 문제가 없었던 은행까지 파산시켜버리고 경제 시스템을 마비시켜버리는 그런 경제 현상을 만들어버린 거네요. 네, 내러티브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어떤 현상이나 믿음이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대중들한테 그런 내러티브가 퍼져나가게 되면 대중 내러티브로 형성되는 건데요. 그럼 사람들은 그런 대중 내러티브에 영향을 받아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니까 경제 상황의 결과도 달라지게 만드는 사회 현상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내러티브 경제학에서 말하는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좀 정리가 되네요. 주류 경제학은 인간이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는 전제로 경제를 보는 거고 행동 경제학은 인간은 항상 이성적인 건 아니라는 바탕으로 경제를 보는 건데 내러티브 경제학에서는 인간이 이성적 판단을 하냐 아니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인간은 내러티브, 즉 이야기의 영향을 받아서 판단을 한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몇 개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내러티브 현상은 우리 주변만 봐도 금방 찾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건 다 몰라도 부동산에 투자해서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얘기가 만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행동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오르는 현상이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맞아요. 솔직히 어떤 지역은 아무리 봐도 가격이 내리는 게 맞는데 오르는 이유가 도저히 경제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뭔가 근거를 들어도 명쾌하지 않을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네. 사실 이런 현상이 기존 주류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 공급의 관점에서만 보면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내러티브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이런 현상들이 쉽게 이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러티브 경제이론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가격은 안 오르면 안 올랐지 수요가 아무리 적어도 떨어질 일은 없다라는 내러티브가 사회 전반적으로 깔리면서 시장을 키우는 쪽으로 작용하게 된 거죠. 그런 면이 있기는 있죠. 어떤 지역 아파트 공급이 늘었다고 그 지역의 아파트 시세가 떨어지는 건 아닌 것처럼요. 아파트 가격 오른 곳은 오른다고 사고 안 오른 곳은 아직 안 올랐다고 사고 그런 내러티브에 따라서 사람들이 행동을 하니까 진짜 부동산 가격은 기본적으로 안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 있죠.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특히 우리나라의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런 부동산 내러티브가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최근의 비트코인 열풍도 내러티브 경제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인데요. 사실 주류 경제학 쪽에서는 최근에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현상을 과열이고 거품이라고만 말하지 왜 이런 비트코인 열풍이 지속되고 반복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네. 사람들은 보통 어떤 현상이나 이슈에 미스테리한 내용이 있으면 궁금증을 가지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초기 개발자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아무도 만나본 적 없는 베일에 쌓인 인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 내러티브가 많은 대중들의 이목을 끌게 됐습니다. 그리고 종종 비트코인으로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다는 성공신화 같은 일화도 퍼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비트코인 내러티브가 더욱 번져가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비트코인 내러티브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퍼질수록 다른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진다는 이유로 또 새로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또 그러면 그 내러티브를 강화시키는 전문가나 객관적인 이론들이 등장을 하죠. 들어보면 탈정부화나 탈중앙화 그런 꽤 설득력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유야 어찌됐든 사람들은 비트코인은 가치가 있고 실제로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이 생기고 가격이 오르니까 비트코인을 가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대중들한테 비트코인 내러티브가 형성돼서 지금의 비트코인 시장이 활성화된 계기이자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이런 내러티브 경제학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건 확 와닿네요. 예를 들어 어느 날 캔들전자라는 기업이 대선 후보 A라는 사람의 인맥주로 알려져서 대선 테마주로 엮이게 됐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캔들전자는 A 후보의 인맥주라는 대선 테마 내러티브가 급속히 퍼져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사실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캔들전자가 진짜 대선 후보와 인맥이 있고 없고 진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은 거네요. 여기선 그게 포인트죠. 실제로 캔들전자라는 회사가 A 후보와 관련이 있든 없든 그게 관계없이 대중들한테 A 후보의 대선 관련주라고 퍼진 순간에 그 회사는 이미 대선 테마주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건데요. 그냥 사람들이 캔들전자는 A 후보와 관련이 있는 회사라고 믿고 실제로 그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 그게 내러티브가 돼서 캔들전자의 주식 가격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내러티브 경제학에서 말하는 대중 내러티브의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면에서 보면 꼭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내러티브라도 실제로 그 내러티브가 대중들한테 확산되는 내용이라면 관심을 가져야 경제 현상을 위기든 기회든 미리 캐치할 수 있겠네요. 어차피 내러티브에 영향받은 개인들의 의사결정의 합이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거니까요. 맞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우리는 기존 경제학 외에도 여기서 말하는 내러티브 경제학의 관점에서 시중의 경제 현상을 이해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최근에 우리 사회는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점점 더 내러티브 경제가 중요해진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팬데믹 이후로 4차 산업혁명 과정이 더욱 가속화됐고 언택트 시대가 빠르게 도래하는 사회를 맞이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언택트 시대랑 내러티브가 또 관련이 있는 모양이죠.
사실 오늘 소개한 내러티브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에는 내러티브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마치 전염병이 번지는 것처럼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혹은 이쪽 모임에서 저쪽 모임으로 대부분이 컨택트를 통해서 대중적인 내러티브가 형성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플 경제를 포함해 언택트 시대가 가속화되고 유튜브, SNS 등의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빠르게 대중적인 내러티브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퍼지는 내러티브도 전파 속도가 사실 굉장히 빠른 편인 건 맞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은 내러티브가 훨씬 다양한 사람들한테 빠르게 전파되는 거네요. 그만큼 이전하고 비교해서 볼 땐 내러티브의 영향력이 커진 사회가 됐다는 의미예요. 실제로 지금 사회에서는 하나의 내러티브가 새롭게 생성된 이후에 그게 확산되고 다시 소멸되는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러티브가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커진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은 내러티브 경제학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내러티브 경제학에서는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경제적인 사건이나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대중적인 내러티브에 대한 이해를 더 넓혀야지 다가올 미래를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중적인 내러티브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결국 그런 변화가 우리들의 행동 또한 변화시키니까 유의해서 지켜봐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색다른 관점의 경제학 이야기였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주목받고 있는 내러티브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언택트 시대에 들어 내러티브가 급속하게 전파되는 환경에서 내러티브가 확산되는 속도만큼이나 우리의 경제적인 판단과 관점도 빠르게 변한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올해 초만 해도 백신 효과와 경제 회복이라는 내러티브가 형성돼서 주식시장이 뜨거웠는데 불과 몇 주 만에 국채금리와 인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내러티브가 빠르게 퍼지면서 금방 투자 심리가 주춤하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 몸으로 느끼고 있죠. 우리가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상식이나 이론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경제와 사회에 어떤 내러티브가 형성되고 있는지 캐치를 해야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또 다른 위기와 기회를 파악할 수 있겠죠. 로버트 실러의 책 내러티브 경제학에서는 주식, 부동산, 근본이제, 인공지능 등등 대표적인 경제 내러티브 9가지에 대한 분석도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